경남 창원시의 한 골프 연습장 앞에 6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그들에게 터질 듯한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었죠. 이내 호송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경찰에 끌려 한 쌍의 남녀가 현장 검증을 위해 차에서 내리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요. 경찰들은 그들을 막느라 애를 먹었죠. 한 노인은 그들을 향해 악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사방에서 페트병이 날아들었고 저들을 사형시키라는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불과 25분 남짓의 현장 검증 동안 지옥을 봤다면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2017년 6월 24일 저녁 8시 반, 그날은 장맛비가 내리던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48세의 주부였던 손 씨는 남편과 함께 창원의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보통 날과 다름없이 3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연습장을 나섰어요. 이 두 부부가. 마침 그날따라 부부는 각자 차를 한 대씩 끌고 왔었기 때문에 서로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차도 서로 다른 층에 주차를 해놨었다고 해요.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애들이랑 저녁 먹자라는 말을 끝으로 아내와 헤어져서 계단을 내려갔는데요. 이 모습이 아내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아내 손 씨는요, 차량에 골프백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본 순간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던 어떤 차량으로 그녀를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 씨를 제압한 일당은 그녀의 차량을 포함해서 2대에 나눠 탄 뒤에 빠르게 골프 연습장을 빠져서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경남 고성군의 인적이 드문 국도변 야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사전에 물색해뒀던 폐주유소가 있었는데요. 낮에도 잡초 때문에 계단도 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어둡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어요. 폐주유소에 도착한 이 3명의 일당은 2층의 간이 숙소로 이 손 씨를 끌고 들어갑니다. 가방을 뒤졌고 거기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뺐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3명 중에 한 사람은 손 씨하고 남겨두고 나머지 2사람만 손 씨의 차량을 몰고서 창원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그녀의 차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곧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차를 타고 은신처로 돌아오던 도중에 도로변에 있는 자동 인출기에서 멈춰서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빼앗았던 그 카드 비밀번호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인출을 해봤겠죠. 그리고 폐주유소에 남아있었던 일행 1명 있었잖아요. 손 씨하고 같이 있었던.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비밀번호 확인했어 라는 전화를 했고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짧은 대화를 끝으로 손 씨는 함께 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3명이 움직여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손에 쥔 돈은 얼마였을까요? 고작 4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사망한 시신과 그녀의 소지품을 마대자루 2개에다가 각각 나누어서 담았고요. 주유소에 도착한 나머지 일당과 함께 마대자루를 싣고 경상남도 진주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11시 30분경 진주시의 진양호 진수대교 인근에 이 마대에 담긴 시신을 유기합니다. 잘 가라앉게 하려고 돌덩이 3개를 같이 넣어서 물 위로 던져버렸어요. 골프장에서 처음에 그녀를 그들이 납치를 하고서 이곳에 유기하기까지 얼마가 걸렸을까요? 고작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납치와 살해, 유기에 이용된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범죄라는 거죠. 이미 3사람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폐주유소까지 이동했었던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시신을 유기한 이들은 광주광역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금을 한 번 더 인출을 하고요. 바로 다음날 전남 순천시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기 시작해요. 이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어떤 겉모습에 변화를 주는 시도를 합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조금 스포츠 머리로 바싹 깎는다거나 옆머리에 스크래치를 넣는다거나 이 여자는 단발머리로 자른다거나 안경을 낀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미용실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서로 낄낄거리며 웃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웃음이 나왔나 봅니다. 미용이 끝난 후에는 그 같은 상가에 있었던 PC방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태연하게 음료수를 마시며 웃으면서 게임을 즐겼죠. 이들의 이런 잔인하고 소름 돋는 모습은요, CCTV에 고스란히 다 녹화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을 거예요. 어느 누가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여겼을까요? 또한 범인들은 현금 이외의 모든 증거들을 인멸했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시계 등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바다나 강 속으로 던져서 버렸고요. 남아있는 피해자의 물건과 자신들이 그 사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날 골프장에서 나와서 집에 먼저 도착했던 손 씨의 남편은 40분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내가 걱정돼서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이미 꺼진 상태였어요.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도착할 리는 없었던 거죠. 초조해진 그는 결국 새벽 1시 30분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바로 손 씨의 금융계좌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범행에 사용된 스포티지와 손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을 해서 은행 CCTV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곧바로 범인들의 스포티지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던 경찰은 실종신고 이틀 만인 27일 새벽 1시 함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그들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시간을 좀 정정할게요. 1시가 아니고 1시 반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범인들을 추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3개나 훔쳐서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범행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훔쳤던 번호판을 사용을 했고요. 끝나고 나면 자신들의 번호판으로 다시 바꿔 달았던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번호판은 경찰들이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번호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냐면 돈을 찾으러 은행을 가는데 위조 번호판으로 바꿨어야 해요. 원래 그들의 방법대로라면. 근데 그걸 깜빡했던 거죠. 그냥 본인들 번호판을 달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 거예요. 결국 이때의 차량 번호가 CCTV에 그대로 찍혔고요.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넘어갈 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함안까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왔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곧바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녀 한 쌍은요, 산으로 도망을 쳤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검거됩니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을 잡기 위해서 병력을 매일 1000여 명이나 투입을 했지만 검거에 실패합니다. 결국 도주 중인 그들이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고 공개 수배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오픈을 함으로써 범인들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납치살인범들은 31살 심천우와 그의 애인 36살 강정임, 그리고 검거된 심천우의 육촌동생인 29살 심씨였습니다. 특히 심천우, 31살의 심천우는 손 씨를 직접 죽인 주범이었죠. 그날 폐주유소에 손 씨와 마지막까지 같이 남아 있었던 범인입니다. 먼저 검거된 이 심 씨의 육촌 동생에게 손 씨를 살해해서 저수지에 시체를 버렸다 라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내비게이션 추적을 통해 손 씨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수습하게 됩니다. 시신과 공범을 확보한 경찰은 도망간 심천우와 강정임을 쫓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게 되죠. 공범 심 씨가 잡힐 동안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포위망을 요리조리 빠져나왔던 걸까요? 그들은 처음에 인근 야산으로 도망쳐서 2시간 정도를 산에 숨어 있었어요. 이후에는 산에서 내려왔고 남해고속도로 신안터널까지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차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고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었던 한 트럭 기사에게 접근을 합니다. 부산까지 태워주시면 5만 원 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했고 결국에는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일대를 배회하다가 당일 저녁 택시를 타고 다시 대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루를 또 머물러요. 이렇게 경찰의 추격을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은신처를 변경한 거죠.
대구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동서울터미널로 들어온 그들은 예전에 한번 왔었던 적이 있는 중랑구의 한 모텔로 숨어들어요. 오는 동안 이들이 경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텔에서 일주일치 숙박비를 미리 다 지급을 하고 머물렀는데요. 주인에게는 창문이 달린 방을 줄 것을 요구했고 방 청소는 필요 없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내놓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들이 모텔에 도착한 그 다음 날에 이 경찰이 모텔에다 수배 전단지를 돌려요. 처음에 모텔 주인은 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라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여긴 이런 사람 없는데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죠. 설마 범인들이 자기 모텔에서 머물고 있고 오늘 들어온 커플이 이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건의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2일 저녁 9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텔에 머물겠다던 두 사람은 투숙 5일째 되던 날 갑자기 짐을 싸들고 모텔을 나섭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모텔 주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얘네 뭔가 수상하다. 그랬던 이 모텔 주인은 그들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고민을 좀 했던 걸로 보여요. 처음에 경찰들이 와서 방을 수색을 해요. 근데 별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당일 자정이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이 모텔로 다시 들어와요. 주인 부부는 그 순간 이들이 수배범이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재차 경찰에 신고합니다. 몇 분 만에 형사들이 모텔방을 포위했고요. 그들은 체포됩니다. 이렇게 사건 발생 9일 만에 3명의 일당이 모두 검거된 거죠. 그들은 왜 이런 잔인한 범행을 계획한 것일까요? 창원 서부경찰서로 압송된 범인들은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내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심천우와 강정임은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하다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접한 골프장의 전 동료들은 꽤나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 이 주범인 심천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심천우가 그냥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장난을 치기도 했고요. 2016년 초에 캐디를 그만두었던 심천우는 사업을 하나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이미 어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2,6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16년 말부터 부유층을 납치해서 금품을 강취하겠다라는 마음과 계획을 먹게 됩니다. 또 다른 공범을 찾던 심천우는 지인 3명에게 범행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육촌 동생 심씨였습니다. 이 육촌 동생 심씨는 함께 범행을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주범 심씨의 범행 시도가 이전에도 몇 차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때도 당시에 사귀고 있던 애인과 지인을 끌어들였었는데요.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일부러 차량을 들이받고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빨라 미수에 그쳤던 겁니다. 이후에 경남 밀양과 김천의 금은방에 침입을 해서 주인들을 폭행하고 총 460만 원어치 금품을 털어 달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돈을 노린 범죄지만 살인에 대한 부분은 완전 범죄를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납치 후에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2시간 만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이 그 이유였죠. 심 씨는 이전에 2건의 절도가 성공을 거두자 이번 납치 사건에도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육촌 동생을 회유할 때도 과거에 내가 이런 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안 잡혔어.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던 거죠.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서 과거보다 더욱 대담하고 신속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심천우와 강정임 그리고 심천우의 육촌 동생을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강정임과 육촌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점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주요 범죄 행위를 실행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반영했다. 이 강정임과 육촌 동생 등에 대해서는 심천우와 범행을 상당 부분 공모했고 가담한 점이 인정은 되지만
초범이고 심천후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라는 판결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후에 그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범인들의 현장 검증에서 고성을 지르며 오열하다 실신해버린 피해자의 남편은 9일 동안 경찰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냈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뒤 장례식장과 경찰서를 오가며 경찰의 수색 현장에 참여하는 등 치열하게 범인 검거에 매달렸습니다. 범인들이 구속이 된 이후에 인터뷰에서 아내는 남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꿋꿋하게 살아가길 원할 것 같다. 아내는 결혼 27년 동안 가족밖에 모르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이렇게 가다니 마음이 찢어진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빈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시간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날 밤에 멈췄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딸과 아들은 엄마의 영정사진과 5시간이 넘게 대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도 어쩌면 자신이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돈 얼마를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들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그녀의 목숨으로 바꾼 410만 원으로 그들이 얻은 게 무엇일까요? 법이 그들을 죄의 무게로 처벌하긴 했지만 진짜 고통을 느끼는 이들은 유가족입니다. 범인들에 대한 처벌을 유족의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어느 평범한 날 떠나야 했던 피해자의 한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